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여러분들 힘찬 마음으로 정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은 지금 4월 3일이고요. 저녁 한 8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1973년 4월 3일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한국 나이로는 50, 그리고 이제 만으로는 49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생일은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뉴스 읽어드리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호텔리어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년, 8년 정도는 호텔 총지배인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일이 굉장히 좀 커다란 이벤트였죠. 왜냐면 호텔에 여러분들 이제 묵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생일이라 얘기하면요, 케이크도 갖다 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굉장히 열심히 축하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얼마나 총지배인 생일이면 열심히 축하를 해줬겠습니까? 그래서 생일이 되면 매년 굉장히 커다란 이벤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굉장히 좀 즐거운 마음으로 매년 많은 축하, 선물도 많이 받고, 즐거운 그런 삶을 7, 8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제가 2021년 9월 달에 호텔리어를 그만두고 이제 전업 유튜버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요. 어제는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고 굉장히 행복한 하루를 보냈는데,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들었죠.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은퇴를 빨리 하길 잘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삶의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랬고,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는 이제 단칸방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방이 하나 있는 집으로 옮기고, 방이 2개 있는 집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이제 애들이 생기고, 애들이 좀 나이가 먹다 보면, 또 각자 방을 써야 돼서 방이 3, 4개 되는 집으로 또 이사를 가야 되고요. 그러다가 애들이 또 대학교 진학하게 되고 군대도 가고 이러면서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면 결국 부부만 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이즈를 줄여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영어로는 다운 사이징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제 삶의 크기는 커져만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번 생일날 느낀 게, 나의 네트워크가 없어졌구나. 그동안 이제 총지배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생일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백 개의 메시지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지만 수백 통의 메시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누려왔던 많은 관심과 사랑들은 사실 저라는 인간한테 온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타이틀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 하나를 읽는다는 것은 커다란 다운사이징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제가 오늘 이렇게 꿋꿋하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 하루가 불행하거나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운사이징을 천천히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나이도 굉장히 많이 들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은퇴도 하고 경제적인 다운사이징도 하고 아이들도 다 떠나가고 정말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을 한꺼번에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힘든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젊은 나이,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도 남아있고 에너지도 많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생활도 영위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운사이징 하나를 해냈다는데 굉장히 좀 제 자신의 선택에 만족을 하는 그런 기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얘기 들어보시고 한번 인생의 다운사이징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인생이 계속해서 오르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리막도 슬기롭게 설계하고 차근차근하게 잘 해나가는 것도 노후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 생일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4월 3일 날 녹화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4월 4일 월요일 날 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P 500이요, 0.34% 올라가고 마감이 됐고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0.40, 나스닥은 0.29% 올라갔습니다. 러셀 2000이 가장 좋았는데요. 1.01% 정도 좋은 폭으로 상승을 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4개 지수의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시장 중반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았죠, 흐름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좀 치고 올라가면서 순조롭게 마지막이 좋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가 월요일 날도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이번에는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보시면요. 레모네이드가 6.34% 올라갔습니다. 에디타스가 6.31, 인바이테가 6.27, 크리스퍼가 5.38% 상승을 했고요. 인텔리아가 4.76%, 더 트레이드 데스크 4.45, 누홀딩즈가 4.40, 발리가 4.20입니다. VALE,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니켈을 공급하는 광산 기업이죠. 니오가 4.18이고요. 퍼시픽 바이오가 4.18, SQM은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주식 분석하면서 이제 공부했던 종목인데 기억하실 겁니다. 리튬을 제공하는 광산 기업 3.68% 올라갔고요. NET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3.17, 메르카도 리브레가 2.91%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성장주들이 대부분 다 좀 좋은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마감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눈에 좀 두드러지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에디타스라든지 크리스퍼, 인텔리아, 그리고 퍼시픽 바이오, 유전자 관련 기업들, 유전자 가위라든지 시퀀싱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고용보고서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달 첫 번째 금요일이 되면 그 전달에 대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리세션이 올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잡음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보고서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면 고용이 이제 창출되는 게 둔화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잖아요. 따라서 고용보고서 얼마나 건강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우리가 이제 리세션에 대한 걱정이 커지느냐 아니면 잠잠해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리포트는요, 2월 달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밤이란 얘기는 농업 부분은 제외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롤이 지금 성장을 했는데 3월 달 한 달 동안 43만 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수치는 전망치에 비해서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49만 개였거든요. 따라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려 7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됐었거든요.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추세가 조금 주춤해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3.6%까지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자, 그리고 이 수치는 below expectation, 기대치보다는 약간 하향된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미스를 했다. 따라서 전망치를 좀 성취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요, 1월달, 2월달, 3월달 단 3개월 만에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무려 170만 개라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70만 개의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지난 한 달 동안만도 43만 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데요. 어느 분야에서 많이 창출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 잠깐 힌트가 주어지는데 리저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쪽에서 이러한 증가 추세를 리딩을 했다라고 지금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3월 달에 어떠한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여기 지금 써 있거든요. 자, 리저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우리가 이제 환대 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호텔, 크루즈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이 지금 1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요. 두 번째로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역시 이제 서비스 섹터죠. 10만 2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리테일 트레이드가 4만 9천 개, 매뉴팩처링은 이제 제조업인데 3만 8천 개고요. 헬스케어라든지 소셜 어시스턴트 뭐 이렇게 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합쳐서 3만 3,300, 그리고 건설 쪽이 1만 9천 개고요. 그리고 IT의 인포메이션 쪽이 1만 6천 개, 파이낸셜 금융 쪽이 1만 6천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는 사실 숫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따라서 굉장한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가장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게 탑2인데요. 그 중에서도 리저, 호스피탈리티 쪽은 굉장히 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서 좀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쪽 사정을 잘 아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프론트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즉 리셉셔니스트라든지 웨이터, 웨이트리스 이분들은요 상당히 좀 임금이 적은 편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경제에 기여되는 기여도는 상당히 작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일자리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4월 달의 결과, 5월 달의 결과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앞에서 잠깐 리세션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번 기사도 역시 앞으로 이제 경제가 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뭐 이러한 취지의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공이 애플하고 퀄컴이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JP 모간의 애널리스트 포커스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JP 모간이 이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좋게 보는 확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모아서 만든 리스트를 우리가 포커스 리스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따라서 가장 좋은 종목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원래 애플하고 퀄컴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리스트에서 빠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뉴스가 아니잖아요. 좀 자세히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테크의 강자 애플 그리고 퀄컴이 이번에 제거가 되었다. 자, 원래 JP 모간이 운영하는 애널리스트 포커스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이제 JP 모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이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컨슈머 일렉트릭에 대한 걱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전제품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미래를 지금 좀 밝게 보지 않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 이제 지출하는 금액이 아마도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팀 오브 애널리스트니까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를 지금 니콜라스 로사토라는 전문가가 이끌고 있는데요. 자, 이 전문가의 예상에 따르면 지금 얼리 사인이 보여지고 있다. 얼리 사인은 이제 초기의 징조거든요. 어떠한 징조가 보이고 있냐면 밸류 스톡에서 그로스 스톡으로 넘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투자자들이 자금이 이동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나쁜 신호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리세션이 오기 전에 성장주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사이클로 봤을 때 가치주가 이제 조금씩 하락하고 성장주 쪽으로 많은 돈이 옮기고 있다는 것은 결국 성장주가 반짝한 다음에 나중에 리세션이 찾아올 거라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또한 어떠한 얘기를 해주냐면 최근 들어서 이 테크의 지출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뭐 컴퓨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많이 써왔잖아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걱정이 이제 조금씩 이 섹터로 넘어오고 있다. 자, 그러면서 엔드 마켓이라는 것은 소비자 마켓을 얘기하거든요. 일단은 소비자 쪽에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심리가 위축된다면 결국 이러한 영향이 비즈니스, 기업 쪽으로 옮겨갈 테고 그러면 기업들이 지출하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 리세션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때 모더리트 하는 게 적합하다. 모더리트라는 것은 이제 좀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적어도 단기간 동안은 이 애플이라든지 퀄컴에 대한 이 불리시니스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전망 좋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조금은 이러한 긍정성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애널리스트 포커스 리스트에 들어있던 애플과 퀄컴을 제거한다, 빼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개 종목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대신해서 들어간 종목이 있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리스타 넥스트웍스 ANET가 티커네임이고요. 또 하나는 시에나입니다. 시에나는 CIEN인데 이 두 종목이 지금 애플과 퀄컴을 대신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존에 관련해서 조금 의미 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아마존에서 일하고 있는 워커들, 근로자들이 이제 스탠튼 아일랜드의 웨어하우스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입니다. 스탠튼 아일랜드는요, 뉴욕 밑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창고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그 워커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이분들이 이번에 투표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투표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유니온을 만드는 것으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드디어 설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노조 설립을 위해서 선거를 한 보도는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봐왔는데요. 이번이 이제 처음으로 이 노조 설립이 승인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투표를 하면 항상 반대표가 더 많았었는데 처음으로 찬성표가 더 많아서 이제 드디어 노조 설립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 아웃컴은, 결과는 랜드마크다. 따라서 굉장히 좀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런 승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니온이 이번에 결성이 되면요, 이 스탠튼 아일랜드 워커들이 원하는 부분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근무 모델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되면 아마존 서비스, 프라임 서비스죠. 프라임 서비스가 약속하고 있는 이틀 안에 쉬핑을 해준다, 이런 프라미스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아니면 이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이제 더욱더 많이 고용할 필요성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따라서 아마존의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을 해봐야겠죠. 자, 아직까지는 스탠튼 아일랜드 하나에 국한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지, 그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좀 페이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니온이 만들어지는 것을 굉장히 좀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뜻한 대로 결국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인건비 부분이 어떠한 부담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기업이 3개가 등장을 합니다. 로블록스, 애플, 그리고 에픽게임즈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애플과 에픽게임즈 사이에는 커다란 분쟁이 있었습니다. 뭐 그 주요 골자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애플은 이제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픽게임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포트나잇이라는 게임을 만든 세계적인 게임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에픽게임즈가요, 애플의 생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커미션이 너무 높다. 뭐 심할 때는 30%까지 지금 커미션을 떼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굉장히 좀 커다란 부분은 뭐냐면 결제 시스템입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 그리고 이제 애플이 구축해 놓은 그 결제 시스템 외에 제3자가 서드파티의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부당성을 제기를 하면서 법정 소송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로블록스가요, 애플 편을 들고 있다, 이러한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로블록스가 애플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애플의 엔티트러스트 파이트, 그러니까 이제 독점 관련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포트나잇이라는 게임을 만든 에픽게임즈랑 싸우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애플 스토어가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좀 베네핏을 많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지금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에픽 같은 경우는 어필을 하고 있다. 어필이라는 것은 이제 소송이 이미 이제 법정에서 결론이 났는데 상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디시전에 대해서 굴복을 하지 않고 다시 상소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소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에픽 게임즈에 조금 불리한 내용이 더 많았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코트에서,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수수료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제 시스템의 규칙이 엔티 컴피티터 비헤이비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이제 독점적인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보지 못하겠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승복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로블록스가 돕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블록스가 애플 스토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진행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뭐 어떠한 프로세스냐면, 일단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기 위해서
나서는 리뷰도 해야 되고 어프로벌, 승인 과정도 거치게 되는데, 자, 이런 과정이요, 이 앱상에 이 애플이 구축해 놓은 그 생태계의 세이프티, 안정성, 그리고 시큐리티를 보장을 하는 굉장히 소중한 이런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애플이 제공하는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되고 잘 돼야 결국 사용자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즉 로블록스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은 커다란 좀 합법성, 적법성을 가지게 된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까다롭게 잘 만들어 놓은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자들은 마음 놓고 이 애플이 구축해 놓은 생태계에 들어가서 로블록스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블록스가 적극적으로 같은 게임 기업이 아닌 지금 애플의 편을 들고 나온 데는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이 숨어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로블록스 입장에서는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진출하는 첫 번째 게임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다른 기업이 쉽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독보적인 위치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닌가. 애플이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까다로운 상황,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픽 같은 경우는 텐센트가 40%의 지분을 보유한다는 점도 지금 미국에서는 조금 불리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 이번에 이제 상소한 결과는요, 내년이 돼야 발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이 애플과 에픽 게임즈의 소송 분쟁은요, 앞으로도 좀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지금 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한 기업뿐만 아니라 만약에 에픽 게임즈가 애플의 승리를 해버리면 결국 애플 안에, 애플의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팔란티어가 등장을 합니다. 팔란티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 의미 있는 기사 하나가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파트너십이 하나 결성이 됐습니다. 팔란티어와 카라소프트라는 기업이 이번에 만나서 파트너십을 결성하는데요. 어떠한 기업이고 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파트너십을 결성했는데 어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만들었냐면요,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 카라소프트 테크놀로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업과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떠한 내용이 지금 준비되어 있냐면, 브로든이라는 것은 넓힌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시장이죠. 미국의 가버먼트, 정부 시장을 좀 넓혀 나간다. 지금 현재도요, 팔란티어는 상당히 많은 정부 기관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상당히 좀 많은 정부 기관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폭넓은 파트너십을 미국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큰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라든지 시정부,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쪽까지 이제 그들의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숨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카라소프트가 이번에 팔란티어의 미국 페더럴 디스트리뷰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요, 팔란티어의 어떻게 보면 세일즈 앤 마케팅 역할을 맡아주는 기업이 카라소프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국 많은 시장, 그리고 이제 고객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 카라소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카라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이라서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어떻게 써 있냐면, 카라소프트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은 트러스티드 가버먼트 IT 솔루션 프로바이더다. 따라서 이미 가버먼트 쪽에 그 신용을 받고 있는, 따라서 인증된, 승인된 IT 솔루션 제공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지원을 지금 정부 쪽에 해주고 있냐면, 퍼블릭 섹터 오르가니제이션, 즉 공공 섹터에 있는 기관들의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더럴은 이제 연방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 기관에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굉장히 폭넓은 활동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정부뿐만이 아니라 에듀케이션, 교육 기관,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도 시장을 넓혀 나가는 굉장히 좀 발이 넓은 솔루션 제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솔루션은 어떠한 분야에 관련이 되냐면,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클라우드, 그다음에 디벨롭먼트, 그리고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빅데이터,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이제 인공지능이거든요. 오픈 소스, 그다음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굉장히 발 넓은 기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솔루션 제공 기업이 팔란티어랑 손을 잡고요. 그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이 정부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팔란티어의 상품, 제품을 대신 팔아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4분기의 실적이 EPS는 0.02였고 매출은 432.8밀리언이 나왔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매출이 34.4%가 올라갔었잖아요. 자, 그런데 정부 쪽만 보면 26%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팔란티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제기한 그런 투자 기관이 있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2021년 11월 10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 역시도 오미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었는데요. 이때 RBC라는 투자 기관에서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정부 쪽의 비즈니스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스펙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팔란티어를 다운그레이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RBC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였냐면 팔란티어가 상업 쪽에, 즉 일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많은 기업을 커스터머를 확보하고 이 부분은 인정을 한다. 근데 문제는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정부 기관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서 성장률이 둔화지는 것이 하나의 문제다라고 제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발견한 기사에 의하면 정부 기관과 폭넓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정부 기관과 손을 잡고 일하기 위해서 이제 카라소프트랑 손을 잡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기사에는 캐시우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캐시우드가 이번에 한 종목을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무려 350만 주를 한꺼번에 샀거든요. 어떤 기업이냐면 패스, UiPass를 이번에 350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뭐 UiPass가 한 주당 1달러짜리도 아니고 20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따라서 350만 주라는 것은 정말 무지무지한 물량을 흡수를 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고 있는 ETF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ETF만 산 것이 아니고 지금 총 6개의 ETF에 골고루 나누어서 매수를 했다는데 한 가지 의미를 더 우리가 좀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확신이 넘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UiPass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에서 결국은 밀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정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랑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거죠. 좀 관심이 가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제 ARK 인베스트의 CEO인 캐시우드가 이번에 3.47 밀리언이니까 347만 주의 엄청난 분량의 지금 UiPass를 이번에 매수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UiPass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기업입니다. 따라서 사무 자동화를 구축하는 이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캐시우드가 이번에 UiPass의 주식을 많이 산 것도 중요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6개, 그녀가 운영하고 있는 6개의 ETF에 골고루 나누어서 편입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RK 이노베이션 ETF, 우리가 이제 ARKK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ETF잖아요. 여기에 1.94 밀리언이라는 엄청난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ARKG 같은 경우는 577.7이니까 57만 7,700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ARKW는 38만 4,300주를 이번에 편입을 했습니다. 자, ARK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 로보틱스는 ARKQ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핀테크 이노베이션은 ARKF. 마지막으로 ARK 스페이스 엑스플로레이션 앤 이노베이션 ETF가 있는데 ARKX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ETF도 역시 26만 2천주, 23만 9천주, 그리고 6만 8,500주를 각각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UiPass를 많이 산 이유가 하나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기억하시겠지만 오미즈에서 제가 보도를 해드렸죠. 어닝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가이던스가 너무나 좋지 않은 탓에 주가가 무려 25.7%나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거의 폭락이죠. 따라서 이렇게 폭락한 주식을 이번에 줍줍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어느 정도의 비중을 ARK가 운영하고 있는 ETF에서 UiPass가 차지하는지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ARKQ 같은 경우는요. UiPass가 5.04%라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ARKQ에서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 바로 이 UiPass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ARKF 같은 경우는 11번째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UiPass고 4.1%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ARKK 같은 경우는 13번째로 비중이 높고 3.14%, ARKW는 2.74%라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14번째로 이 비중이 높은 종목. 마지막으로 ARKX 같은 경우는 2.34%, 그리고 17번째로 커다란 포지션. 여기 하나 더 있네요. ARKG 같은 경우는 1.90%, 그리고 전체 보유 주식 중에 20번
번째로 보유 비중이 높은 주식이 됐다. 따라서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ETF에 골고루 굉장히 상위권에 랭킹되는 이러한 종목으로 이번에 자리를 잡게 된잖아요. 따라서 과연 캐시우드의 이번 베팅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질런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지막은요, 테슬라 기사로 장식을 할까 합니다. 자, 이번에 테슬라가요,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실적이라는 것은 생산 대수,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닝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야 나중에 공식적인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 발표가 되는 거고요. 자, 과연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이번에 판매하고 생산했는지 직접 한번 그 수치를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방금 전에 레포트를 했다. 토요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1분기 동안 생산 대수, 프로덕션은 생산 대수고요. 딜리버리는 판매 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딜리버리, 판매 대수가 나오는데요. 31만 48대를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 대수는 30만 5,407대를 이번에 생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생산 대수가 판매 대수보다 조금 줄어들었죠. 그 얘기는 조금 이제 공장이 좀 많이 문을 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 작년 1년 전에는 18만 4,800대밖에 지금 판매를 못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성장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31만 48대잖아요. 나누기 18만 4,800 해보면요. 지금 성장률이 67.7%입니다. 따라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항상 얘기하는 게 1년에 50% 정도의 성장을 해내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2030년이 되면 2천만 대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연간 50%의 성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매분기 성장률이 60%, 70% 이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이다.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 대수도 지금 30만 5천 대는요. 작년에 18만 대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하고 있던 판매 대수는 31만 7천 대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상치보다는 조금 저조한 실적이 나온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 쪽에 뭐 생산 공정이 좀 지연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요. 이번에 좋은 성적표라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예상치가 31만 7천 대는 이제 중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레인지를 보면 범위를 보면요. 적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27만 8천 대를 예상하고 있었고 많이 보는 전문가는 35만 7천 대까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새로운 공장을 브랜덴버그에서 열었다. 브랜덴버그는 이제 베를린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새로운 공장을 이번에 오픈을 했다. 따라서 다음 분기부터는 생산 대수 그리고 판매 대수가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3월 22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 가동을 선언을 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4월 7일이 되면요. 텍사스 공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사이버 로데오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고요. 따라서 두 개의 공장이 드디어 이제 풀 가동하면서 많은 생산 대수의 증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2022년 2분기부터는 전년도 비해서 성장률이 1분기보다 오히려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영상에는 댄 아이브즈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웨드부시의 매니징 다이렉터고요. 자, 이분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리시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자, 지난주에 테슬라가 이제 주식 분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주식 분할의 의미라든지 테슬라 주식에 대한 전망을 자, 이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좀 긴 영상이라서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한 6일, 7일 전에 방송이 됐는데 이제서야 전달 드리는 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오미주 자막 영상은 그날 하루 만에 제가 전해드리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조금 딜레이가 됐다. 이렇게 양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미존 패밀리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예전만큼 화려한 파티가 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을 하면서 제 생애를 지날 수 있어서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생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존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re shifting gears now to look at this year's annual Tesla shareholders meeting, which will include a vote to offer additional shares in order to facilitate a stock split, which would be the second within the past 3 years. Well, here to help us go deeper into that decision is Wedbush Managing Director Dan Ives. So, Dan,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 timing of this announcement, especially given Tesla's recent expansion with its German manufacturing plant, as well as trying to double down in China? Look, I mean, Tesla right now is in a massive position of strength in terms of where they're heading, from a manufacturing perspective, in terms of Berlin as well as Austin and overall demand. So I think the fact that this is the second stock split in 2 years, it just shows that they're in that massive position of strength. They have that high class problem of a 4-digit stock. And I think it's something where, I mean, you could always have the debate, but a stock split is a smart strategic move for Tesla, just like it was for Amazon, just like it was for Google, as well as for Apple as well. Is this an anticipated shareholder vote or split that you would be buying further into, Dan? Look, I mean, it's one of those fundamentally is why you buy Tesla. And I think fundamentally that's something that continues to sort of move higher based on where we see demand, as well as now the manufacturing footprint where supply is no longer going to be an issue. I think it could ultimately double units year over year going into 2022, despite obviously some of the issues that you're seeing in China and some of the COVID issues. But look, retail, obviously like stock splits. And I think Tesla, that there's always going to be a debate, but the stock splits is something where they believe as the stock continues to get higher, they're going to continue to go down this path. And it's hard to argue with the last one where the stock's up about 3x since that in August 2020. And history certainly seemed to be on Tesla's side with the stock split. I mean, companies have outperformed the S&P 500 after stock splits, and that margin grows wider by the time they hit the 12-month mark. Do you think that will be the case for Tesla, given some of the headwinds, as you mentioned, things like tight supply, chip shortages, as well as the COVID outbreaks in Shanghai that have halted production for now? Look, I think in EV, it's an arms race. And I think there's perception where more and more competition, that's a negative for Tesla, which we disagree with. I think what you're actually starting to see is more and more adoption, especially in Europe. You look at gas prices, what we're seeing sort of globally. I mean, this is going to be a major catalyst for Tesla. I think ultimately EV demand could accelerate by 2 years in terms of what we're seeing with $6-7 gasoline, and especially what we're seeing in Europe. And I think they're further flexing their muscles from a manufacturing perspective. You don't buy it because of the stock split. You buy it because fundamentally where you think it's going to go. But the stock split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 is a catalyst. It's been rumored for what's called the last 4 or 5 months. And I think it was smart to sort of get it out there so at least investors, it's transparent in terms of which way they're heading. Dan, the timing of this announcement, what does that tell you about what Tesla is seeing in terms of demand, especially with Giga Berlin finally opening up? It's bullish. I think from a tea leaf perspective, I mean, company that's going to do their second split in 2 years is not doing it because they're in a position of weakness. I think it shows position of strength, confidence. I think we go into 1Q, you're going to see more and more momentum, especially from a manufacturing perspective. You got the April 7th barbecue in Austin where that cuts the ribbon there. And despite all the noise, despite all the competition, I mean, right now, Tesla, at least in EV land, it's really Tesla's world and everyone else paying rent. So then to that point then, Dan, how much further does this move put Tesla ahead of some of these other EV rivals, not just in the US, but also in China as well? I mean, in China, specifically like NIO, XPeng, Li Auto and others, phenomenal technology. I think the issue that Tesla has is the manufacturing footprint. I mean, Giga Shanghai is really going to be upwards of 1 million per year. So they have significant brand, significant manufacturing capability, and of course, battery technology. When you look globally, I mean, many companies, they're just trying to get off the ground. Yet Tesla just continues to further flex their muscles. It's similar to what we see with Apple, right? Where many are basically not introducing new products, cutting production because of supply. You look at Apple, they continue to introduce new products.